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그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면은 생각도 얼어붙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생각을 녹여서 말랑말랑해서 좋은 생각, 그리고 즐거운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우리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우리한테 너 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니?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생각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가 무슨 지혜까지 얘기를 하나. 사실은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살아오셨겠지만 생각에 관한 생각은 제가 더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심리학자를 대표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왜 첫 번째를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혜,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런 그 마음의 작동인데 이런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준비 운동 안 하고 왜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다리에 쥐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갑자기 지혜로우고 싶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과 오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각기 사람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도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원리겠죠.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물론 고통받는 것도 싫어하고 뭐 무서운 것도 싫어하고 뭐 상실감도 싫어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불안이에요. 네. 불안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든 아니면 상실감이 있든 아니면 뭐가 무섭든 불안한 상태에서 이걸 경험하면 정말 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삼형제가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러면 때리시는 아버지는 점점 힘이 빠지시겠죠.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보면 맨 나중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 맨 나중에 맞는 건 제일 힘든 경우가 다가오죠. 왜? 불안이 극에 달하는 상태에서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 불안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일 커지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불확실한 걸 피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걸 반대로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가끔은 확실한 것을 가장한 이런 광고 문구에 우리가 현혹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탁 한 번 할 때마다 25%씩 깎아드립니다. 라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뭐 좀 깎아주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세탁 3번 할 때마다 추가 한 벌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4벌째는 확실하게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2벌만 세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인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첫 번째 게 더 좋은 건데도 두 번째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타이어를 판매하는 그 매장에서 타이어가 신발값보다 쌉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래도 안 팔렸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타이어 3개를 교체하시면 1개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이게 팔리더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확실한 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알 수가 있죠. 이 두 번째로 인간의 생각의 특징,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저희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두쇠는 안 쓰는 거죠. 잘 안 쓰는 건데 인지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가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 맨날 이런 표현 쓰죠. 아, 머리 아파. 그만 생각하자. 그냥 아무거나 해.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고민을 덜하게 만들어줘서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가서 쇼핑하실 때 시식 코너 많잖아요. 상황이 다 똑같은데 어떤 시식 코너에는 26개의 잼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대안들이 있죠. 여기는 달랑 3개밖에 잼이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좁죠. 사람들은 여기 많이 북적댑니다. 잼은 다 여기서 사요. 왜? 26개를 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따가 나중에 사지. 맛만 보고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서 3개는 서로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집 가면 메뉴가 하나 아니면 다 둘이죠. 그런데 그게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나로 하여금 고민을 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맛집에서 파는 꽤 많은 음식들, 이 음식들을 많은 메뉴를 파는 가게에다가 옮겨서 음식점에 다시 옮겨서 사람들한테 먹게 하면요. 맛이 덜하대요. 그만큼 결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사소한 결정이라도 많이 하면 사람이 탈진하거든요. 그래서 참을성도 적어지게 되고 머리를 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째로 인지적인 구두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계속 이러면 이럴수록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언가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손해를 입으면 변화를 내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손해를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자, 아파트를 팔고 앞에 동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는데 그냥 눌러 앉아 살지. 근데 그 아파트가 3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냥 사시는 아파트가. 그러면 운이 나빴겠거니. 팔짱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가 3천만 원 떨어져요. 이러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땅을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되면 훨씬 더 속상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려고 하죠. 그래서 고착된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절대 안 변해요. 특히 익숙해질수록 절대 안 변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생각이 약간만 벗어나도 괜찮은데 절대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습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잠깐의 퀴즈를 통해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네. 자, 제가 어떤 말을 해볼 테니까 5번만 따라해 보세요. 컨닝이라고 5번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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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한 3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컨닝, 컨닝, 컨닝.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워싱턴이죠? 그죠? 네. 자, 이제 방법을 아셨죠? 네. 그래도 여전히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사슴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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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이번에 2번만 다시 시작. 꽃사슴, 꽃사슴. 자, 산타크로스가 뭘 타죠? 그쵸, 루돌프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쵸, 네, 썰매 하시죠, 지금. 네. 아까 링컨이라고 오답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컨닝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면 씩 웃으셨어요. 씩 웃으시더니 아, 내가 당신의 함정에 빠질 줄 알았지? 벗어났네, 이 사람아. 링컨이다, 이 사람아. 한 발자국 더 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에 약간만 익숙해져도 이렇게 우리가 못 벗어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우리의 착각 그리고 오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멀티태스킹을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껌 씹으면서 공부하는 거, 껌 씹는 거 사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는 행동이잖아요. 껌을 씹으면서 공부를 하기만 해도 20%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핸즈프리 아시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핸즈프리를 사용하셔도 대화를 하시면 사고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의를 뺏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의를 분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왼편 그림이든 오른편 그림이든 왼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빨간 사각형을 왼편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오른편 그림에서 또 빨각형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왼편보다 오른편에서 더 회방꾼이 많았죠. 그랬는데도 찾는 데는 두 경우 모두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왼편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오른편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빨간 것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빨갛다 그리고 사각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빨간 거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사각형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만 해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합쳐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절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하고요. 다시 말해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윈도우에 작업창이 한 10개씩 띄워집니다. 네. 아무 일도 못하고 퇴근하게 되죠. 그런데.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네.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봅니다. 후회 없이 경기에서 즐겁다라는 감독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이 일을 해서 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직장인들도 계십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뇌에서요, 후회라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독립적인 마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다. 마치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고스톱을 한번 딱 쳤을 때 한 번 쳤는데 피를 여러 개 가져오는 그런 굉장히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져오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후회 언제 하느냐? 주로 이럴 때죠. 특히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뭐냐면 옆집 남편은 7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우리 집 남편은 오늘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면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누워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우리 집 남편과 그 다음에 옆집 남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족은 언제 하냐면요. 그 남편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뭔가 눈치를 보면서 슬쩍 집안일도 좀 돕고 옆에서 자기 등도 좀 두들겨주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떱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보고 만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교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만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제일 덜할 만한 걸 골라요, 늘. 좋은 걸 놔두고. 예를 들자면 길에 가다가 복권을 주우면요. 아직 추첨일이 안 지났어요. 그럼 복권 1,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 되팔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팔아요. 네. 왜냐? 이 복권을 10,000원에 혹은 20,000원이라도 되팔았다가 이게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후회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나 수학적으로 보나 사실은 1,000원짜리 복권이고 10,000원에 되팔면 10배가 남는 장사인데도 사람들은 안 팝니다. 후회 제일 덜할 만한 걸 제일 좋은 걸 놔두고 고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만 살면요. 사실은 내가 만족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즐거워지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서 황혼기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때 절망도 아닌 무망감이란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꺾이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무망감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 무망감은 희망을 가져볼 생각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뭘 하면 좋은지 아니면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망감으로 굉장히 이럴 경우에 그 노인분들이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아주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많이 하시죠.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은 것들 대부분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도 해야 되지만 따로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난 뭐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꼭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차곡차곡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착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비교할 때 그 비교는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둘 중에 A와 B가 있을 때 A는 뭐에서 뛰어나고 또 B는 여기서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선택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비교를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도 이 비교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요인에 의해서 나중에 선택이 용이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편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십니다. 근데 브랜드 A와 브랜드 B 두 가지 상표가 있어요. 왼편 그림에서. A는 품질이 좋죠.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B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B는 A보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값이 싸죠. 그래서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비싼 걸 살까? 품질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걸 살까?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판단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쓱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쪽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제3의 브랜드인 브랜드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A, B 간의 우열이 더 쉽게 갈릴 때가 있어요. 자, 오른편 그림 보시면요. 브랜드 C가 있죠. 근데 이 브랜드 C를 사는 건 사실은 바보짓이지요. 왜냐하면 저건 진짜 안 좋은 브랜드죠. 근데 재밌는 게 브랜드 A와 B 사이에서 1승 1패였잖아요. 그런데 저 브랜드 C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냐면 브랜드 A보다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싸죠. 그래서 1승 1패예요. 네. 그런데 브랜드 B보다는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좀 비싸요. 2패를 당하니까 브랜드 B는 반대로 브랜드 C에 대해서 2승을 챙기죠. 그럼 종합전적의 브랜드 B가 3승 1패가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B가 갑자기 A보다 좋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웃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A, B 간의 우열이 안 가렸는데 어차피 어차피 고르지도 않을 C 때문에 A, B 간의 우열이 그 다음에 더 쉽게 가려진다는 건 인간이 비교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C가 들어오면서 이제 맥락, 즉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욕할 때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러면 정말 심한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C가 들어왔을 때 전혀 영향을 안 받으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도 쉽게 바뀔 수 있느냐. 자,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줬어요. 당신은 두통을 자주 앓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앓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당 평균 2.2회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얼마 지나서 똑같은 그 사람한테 다시들 찾아갔어요. 그분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당신은 두통을 때때로 앓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앓습니까? 했더니 주당 0.7회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주라고 물어봤으니까 자주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때때로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때때로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의 방식에서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사람들의 대답이 굉장히 순식간에 변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똑같은 영화를 봤어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관람객들이 나오는데 왼쪽 문으로 나오는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길었나요? 그때는 한 평균 130분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오른쪽 문으로 나오는 분들한테 그 영화가 얼마나 짧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평균 100분밖에 추정을 안 해주십니다. 30분이 무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살짝만 바뀌어도요, 인간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 인간이 그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담이지만 전 세계에서 이 분위기란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예, 분위기 파악 못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리고 분위기에 호소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이미지 광고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우리의 착각. 이젠 나올 때가 됐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에 새벽에 그렇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저도 그 항의 전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전 뭐 로그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속이 안 되는 뭐 이런 그 불만 사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꽤 많은 새벽에 오는 항의 전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온라인 고스트 오브 지금까지 500판을 쳤는데 아직 5강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내가 직전까지 5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쳤어도 고스톱을 지금 5강이 나올 확률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이젠 나올 때가 됐대요. 그런데 왜 안 나오냐요. 네. 가끔 야구 중계 방송을 보면 그렇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럽니다. 이젠 안타를 칠 때가 됐대요. 네. 왜?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를 못 쳤으니까.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 못 칠 것 같은데 앞에가 XXX면 이젠 5가 나와야 되고, 동전 던지기 할 때 앞에가 앞면 이렇게 나오면 왠지 이번엔 뒷면이 나와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 일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만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독립적인 사건인데도 우리는 이게 그대로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또 번호 분석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인터넷 사이트가. 이젠 나올 때가 된 숫자들을 막 얘기해 줍니다. 아, 그럼 자기네들이 그냥 그 번호를 가지지. 그렇죠? 네. 재밌는 건, 그리고 로또 번호가 한번 당첨이 되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그 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이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인간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같으면 기억을 할 때 그대로 복원해내야 되죠. 하지만 어제 맞선 본 남자를 기억해낼 때 사람들은 그 남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때 컴퓨터처럼 대답하면 큰일 나죠. 어제 그 남자는 키가 174.2cm고 모발이 36만 5천 개고 눈과 눈 사이가 4.7cm 떨어져 있어. 막 이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주위의 친구가 들고자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는 그 남자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걸 담아놓고선 그걸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랑 다르죠. 세상에 어떤 컴퓨터도 멋지게 생긴 배우를 사진을 스캔해서 바탕화면에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 파일을 열 때 오, 잘생겼네요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컴퓨터랑 인간은 굉장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인간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장난스럽게.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터키의 인구는 3천만보다 많거나 적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터키 인구는 얼마나 될 것 같니?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의 인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3천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 4천만쯤 되지 않을까요? 막 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자, 터키 인구는 7억보다 많거나 적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한 6억쯤 되지 않을까요? 이래요, 학생들이. 임의의 숫자를만 줘도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자, 이제 8번째 착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착각은요, 이렇게 생각도 조금 하고, 그쵸? 비교도 잘 못하면서 결론은 빨리 내고 싶어 하는, 즉, 답은 빨리 내고 싶어 하는 이런 착각입니다. 그쵸?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죠. 자기 생각에 있어서. 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이 본능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이른바 명사탐닉 현상을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의미는 똑같은 두 문장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의 강도는 달라요. 자,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철수가 사람을 죽였대.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좀 유보적이에요. 그런데 철수가 살인자래. 이러면 사람들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 똑같은데, 네, 그렇죠? 철수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묘사를 하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살인자래 이러면 철수를 살인자라는 명사범주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살인자에 관련된 지식이 모든 정보가 철수한테 한 번에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상속이 돼버리니 판단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왜 죽였는지 자초지종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범주에 우리가 탐닉하면서 판단은 빨리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대로 된 판단은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이 명사범주에 대한 탐닉 현상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단 4가지의 명사범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A, B, AB, O. 혈액형이죠. 혈액형과 성격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없다고 0이라고 봐도 좋죠. 그런데도 우리는 A형이래. 그렇겠구나. B형이래. 네. 바람 피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자, 이게 낙인 찍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낙인 효과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낙인만 찍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우리 자신에도 낙인을 찍어요. 자, 성격 검사를 해봅니다. 그럼 몇백 문항이 되죠. 굉장히 많은 내 성격에 관련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맨 앞장에다가 질문을 하나 추가합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그러면 나 아무 생각 없이 A형 혹은 O형 이렇게 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혈액형이 아닌 성격 검사를 받죠. 그럼 정말 혈액형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내 성격, 내 혈액형이 뭐냐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낙인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격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혈액형을 맨 나중에 대답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차이가 안 나요. 미국 학생들한테는 앞에 물어보나 뒤에 물어보나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이 친구들은 혈액형과 성격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재밌는 건 미국 학생들한테는 별자리를 앞에 물어보면 왜 이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검증되지 않는 상식 중에 하나가 별자리와 성격의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나 물병, 원만하겠구나. 전갈, 나 좀 표독스러울 것 같은데 앞에 물어보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명사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서류 같은 거 보면 이러죠. 어느 지역 출신, 그렇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직업이고 다 명사범주죠. 이걸로 내가 판단을 빨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9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8번째 얘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에 관련된 우리의 인식이 지금까지 너무 없었다는 거죠. 자, 가끔 이런 얘기 기사 보실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도 체스에서 이겼다. 인간을 이겼다. 그러면 야,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나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컴퓨터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에 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씁쓸한 걸 느끼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아직도 컴퓨터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절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이게 인간의 엄청난 기능입니다. 인간은 안다는 대답과 모른다는 대답을 같은 스피드로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컴퓨터가 그걸 알고 있다면 자기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쭉 찾다가 파일 찾으면 네, 알아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컴퓨터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자기 하드디스크에 그 파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을 하드디스크 100%를 다 찾고 난 다음에야 모른다는 대답, 즉 파일이 없다는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네. 세상에 어떤 컴퓨터도 그런 파일 없어요 라고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도 내가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대답하시기 위해서 뇌를 100% 스캔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 인지를 보는 또 다른 위에서 보는 상위인지라는 뜻이죠. 이 메타인지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가 내가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 판단의 근거, 친숙함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친하죠. 수도 이름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친해요. 그러니까 친하고 친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추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테말라. 잘 모르시죠? 네. 과테말라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7번째로 큰 도시 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친하고 안 친하니까 얼마나 안 친하겠니? 그러니까 모르겠지라는 판단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근데 문제는 친하기만 하고 모르면 큰일 나겠죠. 친하기만 하고 모르면. 인간이 이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친하기만 하고 모르는데 내가 내 메타인지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서 그 일에 덤벼들었는데 실상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CCTV, 이제 그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보는 이 CCTV를 통해서 분석 연구를 해보면 자동차가 쭉 가다가 고장이 나죠? 그러면 열의 9에 해당하는 운전자들께서 차문을 자신 있게 열고 나오세요. 자, 왜 이렇게 고장 난 거야? 이러면서. 그다음에 호기 있게 본넷을 여세요. 그냥 쳐다봐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휴지를 좀 닦아보세요. 너무 좀 민망하니까. 그럼 보다 못한 동승자들이 옆에서 핀잔을 주십니다. 그거 고치지도 못할 거. 손만 들어오지게 왜 열었냐고. 그럼 대부분 이러세요. 극적 하시면서 열기 전에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자동차를 매일 봤죠.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죠. 작동 원리를.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전 국민이 김연아 선수를 매일 봤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학급에 찾아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김연아 선수 알아요? 이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안다고요. 네, 자신 있게. 그래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불러서 설명시켜 봅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그다음에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박태환 선수 여자친구 아닐까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근데 김연아 선수를 매일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선행학습이라 그러죠.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그 제목에 익숙해져요. 제목에 익숙해지면 학교에 와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입을 닫고 귀를 닫게 되죠. 네.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메타인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유용한 거지만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메타인지를 똑똑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전국에서 50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엄청나게 똑똑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뭐 IQ, 가정환경, 뭐 지역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이 메타인지가 정말 뛰어났어요. 네. 그래서 기억력은 비슷합니다. 평범한 학생들과. 그런데 중간에 질문을 하나 더 던져요. 기억력 테스트니까 내가 본 것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내기 전에 나 몇 개 맞힐 수 있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맞춰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확히 얘기한 만큼 맞춥니다. 이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상승시키느냐. 바로 이 친구들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아이들이 착해서 전교 2등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설명해주고요. 전교 꼴찌 하는 친구 와서 물어봐도 설명을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네. 저희 심리학자들이,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안다는 느낌은 있고요, 남들한테 설명은 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죠. 두 번째만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 아닙니다.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친구들은 늘 남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CEO는 수다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는 늘 대화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려는 거죠. 유태인들이 왜 우리랑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말하는 겁니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통해서 배운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출력, 입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되죠. 자, 이제 10번째. 이것도 참 재미있는 착각입니다.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착각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더니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된다기보다는요, 살아오시면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머리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뭔가를 빼내려고 할 때 얘네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라고 경쟁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쌓았구나. 굉장히 많이 깜빡깜빡들 하시죠? 네네. 좋은 겁니다, 사실은. 네. 반대로 그래서 내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는데도 기억력에 조금도 이상이 없어. 이런 분들은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억력의 감퇴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감퇴가 됩니다. 감수성이 감퇴가 됩니다. 정서가 메마른다는 거죠. 왜? 10살 때는 울고 싶을 때 웃고 재밌는 거 보면 까르까르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점잖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그러니까 내 정서를 잘 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60대, 70대에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정서가 메말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우리가 자꾸 북돋아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정서를 너무 안 좋은 취급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감정이란 말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니? 사실은 이 말뜻은 너 나한테 희노애락 중에 하나 느끼냐,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도 너 나한테 불만 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뭐만 안 되면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그러고 이 감정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감정과 정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통찰이란 건 이런 거죠. 365 더하기 274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건 1자리 더하면 되고 10자리 더하면 되고 그다음에 100자리 더하면 되니까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 답에 한 발씩 다가갑니다. 이런 건 통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막하고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없는, 이럴 때 라는 느낌과 함께 해결책에 떠오르는 걸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통찰이 어떻게 오는지가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굉장히 중요한 21세기의 심리학이 밝혀낸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감정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의 힘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다는 걸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이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일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사에 남을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두 줄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줄 실험이란 건요, 인간이 얼마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든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요, 천장에 이렇게 실처럼 얇은 두 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걸 실이라고 했을 때 이 방 안에 학생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될 과제는 이 두 개를 서로 잇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 끝을 잡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도 팔이 안 닿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 다 재놓거든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방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구라고 가위를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야 이걸 가지고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방 안에 처음 들어가서 학생들이 19 어떤 일을 처음부터 하냐면 가위를 우리가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잡아오겠다고 해봅니다. 사전에 저희가 날을 싹 갈아놨죠. 그럼 저 끝이 어떻게 되겠죠? 싹둑 잘립니다. 에그머니나. 살살 잡아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한 20-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위를 뒤집어서 나를 자기 손으로 다칠 수도 있는데 손잡이로 잡아보려고 해요, 저 끝을.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이거 절대 안 잡힙니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제 30분이 지나갑니다, 이제. 별의별 학생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는. 빨아들여 보겠다고 입을 사용하는 학생. 자기가 어렸을 때 과학 영재였대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슉 문지르더니 정전기 막 이런 학생도 있었고. 재밌는 건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방 안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면요. 한 2-3분 정도 고민하면 학생들이 금방 문제를 해결합니다. 망치를 쓱 보더니 저 망치를 저 한쪽 끝에 묶어요. 그럼 던지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때 기다렸다가 잡아서 이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위도 얼마든지 묶을 수 있죠? 그런데 가위와 저 실의 관계가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도 묶을 수 있다는 생각에 끝내 도달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위도 묶을 수 있을 거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끝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상의 전환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일어나냐면요. 이걸 계속하면서 힘들어할 때 이 학생을 잠깐 불러냅니다. 잠깐 쉬라고. 그래서 옆에 작은 방에 다시 들어가서 쉬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방에 뭐 두더지 잡기라든가 다트 게임 같은 이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시원하 좋다고 들어갑니다. 왜? 이거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럼 들어가서 약간 뭐 키득키득 대면서 이렇게 웃음소리 내면서 놉니다. 한 3-4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바로 그 통찰의 소리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 소리를 지르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교수님. 그리고 가위를 들고 다가가서 묶습니다. 그리고 던져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통찰의 과정이라는 거죠. 문제가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분의 전환, 즉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제주 올레길 많이 말씀하시죠? 제주 올레길은 힐링의 길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힐링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똑똑해지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나 연구소들이 시골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연구 업적들이 좋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학생들이 걸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좋은 학교들이 또 공부를 잘해요. 왜? 문제로부터 자꾸 학생들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이 정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을 읽으면 지식만 축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특히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가도 그냥 문학 작품을 읽다가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CEO들이 새벽에 졸린 눈 비벼가면서 비상 경영 전략 회의를 하기에도 모자란 이 시간에 인문학 특강을 그렇게 아침에 들으시는 이유가 이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결정의 힘, 통찰의 힘이 정서에서 나온다는 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에 다가가는 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많았죠.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제 제자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우리는 노력만이 성공의 황금 열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는 데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그렇죠? 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데 노력만이 살 길이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끝나고 밤에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살아봤더니 이 성공이란 게 말이야. 노력 반, 운 반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반도 아니고 7로 잡으셔서 운칠 기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쓰라린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이유를 몰라요, 여전히. 왜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운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또 해보니까 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수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패라는 겁니다. 생각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생각을 잘못해서요. 다시 말씀드려서 운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동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라는 말이 참 재밌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종류와 목적을 위에 쓰여지죠. 첫 번째,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동기가 부족해요. 여기서 동기가 부족하다는 건 정말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범인을 추적하시던 형사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취조를 하기 시작하세요. 너 범행 동기가 뭐야? 이때도 동기란 말을 쓰죠. 이건 범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가 아니죠. 네. 범행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즉 동기라는 말은요. 노력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유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잘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두 번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재밌는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자, 영희와 철수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두 명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의 양은 같죠? 그런데 이유가 굉장히 다릅니다. 영희는요, 평균 90점을 넣으면 어머니께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어 했던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철수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신지 한 번 맞으면 한 이틀 동안 아파요. 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친구 모두 공부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영희가 정말 평균 90점을, 즉 원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쁘겠죠? 심지어 행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점수를 못 받으면 속상하니까 슬플 겁니다. 자, 이제 철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철수도 평균 90점을 넘었습니다. 얜 기쁜 건 아니죠. 얜 사른 거죠. 그렇죠? 안 맞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균 90점을 못 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이 가장 싫어하다는 불안을 느끼겠죠. 자,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똑같은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를 받았어도 행동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영희는 행복, 철수는 안도감, 영희는 슬픔, 철수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 네 가지 정서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 정서입니다. 그런데 내 행동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영희의 동기를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제 접근 동기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철수의 동기를 저희가 회피 동기라고 불러요. 안 좋은 것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살펴봤더니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회피 동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을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회피해야 될 일을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때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접근 동기라는 것 혹은 접근이라는 건 대부분 이런 거죠. 뭐뭇을 하기 위해, 뭐뭇을 가지기 위해. 그 무엇은 대부분 좋은 것들일 겁니다. 회피 동기에 적합한 메시지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뭐뭇 되지 않기 위해, 뭐뭇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의 무엇이나 그것은 안 좋은 것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이고 어떤 일이 회피 동기로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런데 상당히 먼 미래에 나옵니다. 이제 좀 투자적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그 결실이 먼 미래에 나오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겠죠. 인간이 이럴 때 불안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자극하는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이젠 기름 붓는 격이 되겠죠. 이래서 멀리 보고 해야 될 일, 오래 보고 해야 될 일은 접근 동기를 자극해 줘야 됩니다. 나도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3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아이들한테. 접근 동기가 아닌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회피 동기를 자극하시죠. 너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면, 너 그죠 잉여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자기도 파세요. 너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아이들이요, 거기까지 갈 노잣돈이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노잣돈이. 그래서 이 급훈도요, 제가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훈도 접근 동기로 좀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지어달라고 말씀 부탁을 드려요. 굉장히 사명감 있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잘 안 된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선생님들께선 급훈만 바꿔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회피 동기형 급훈이 있는 반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급훈을 보고. 급훈이요, 잠은 죽어서 자라. 정말 무서운 급훈이죠. 이런 급훈을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예방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피 동기를 자극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예방주사. 이럴 때는 오히려 접근 동기 자극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 예방주사 맞을 때 아주 요긴하게 회피 동기를 쓰죠. 제 딸 이름이 시원인데, 시원아, 너 이 예방주사 맞으면 아빠가 평소에 너 갖고 싶었던 곰인형 사줄게. 이건 접근 동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 회피 동기를 써야죠. 시원아, 너 이 예방주사 맞을래? 아니면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애가 바로 바지를 내립니다. 왜? 더 세게 맞는 걸 피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소아과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와, 대단하시네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입니다 하고 나왔죠. 시간에서 길게 봐야 되는 일은 접근 동기로,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회피 동기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문화적으로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접근 동기랑 궁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 양상이 달라지죠. 우리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고를 땐 내가 좋아하는 집 못 고르시죠? 네. 제일 무난한 데를 고르십니다. 왜? 불평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쵸?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접근 동기랑 궁합이 맞는데 회피 동기랑 궁합이 맞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씁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란 말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남편을 누구랑 공유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고, 저도 우리 와이프 혹은 우리 친구 이런 얘기를 씁니다. 심지어는 혼자 사는 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회피 동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정말 회피 동기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들조차도 회피 동기로 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창의성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왜? 창의적인 것들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 딱 이러면 사람들이 회피 동기가 자극이 돼서 멀리 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숲을 볼 때가 있고 나무를 볼 때가 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숲을 본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크게 보는 거니까 거시적 관점. 그리고 나무를 본다라는 건 미시적 관점, 작게 쪼개서 본다라는 거죠. 자, 학생들한테 회피 동기를 자극합니다. 너 잘하면, 이걸 잘하면 상을 줄 거야. 혹은 회피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겠죠. 너 이거 못하면 줬던 걸 뺏을 거야. 자,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요. 회피 동기를 자극하면 이 왼편에 있는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S라 그래요. S가 보인다 그래요. 왜? 작게 쪼개서 보니까. 자, 그런데 접근 동기를 자극을 하면 이 왼편의 그림을 H라 그럽니다, 학생들이. 왜? 크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숲을 보기 위해서는 접근 동기. 그러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쪼개서 볼 때는 회피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일상생활에 좀 적용시키면 명절에 왜 며느리들이 손을 다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배울 때는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왜 엑셀레이터 오른발로 밟고 기어를 넣고 이렇게 하나씩 쪼개죠. 이를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수하자면 안 되는 회피 동기가 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하실 때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좌회전하자. 그냥 어디까지 가자. 이게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숲이 돼버립니다. 큰 그림이. 그러니까 이럴 땐 접근 동기가 더 궁합에 맞겠죠. 전국의 모든 며느리들은 요리를 늘상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이젠 익숙해져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지라는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하실 때 일이 더 잘 됩니다. 근데 명절 때 이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왠지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라가 요리 잘하니 막 이러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라는 회피 동기가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들을 우리 생각이 쪼개요. 쪼갭니다. 자, 이 쪼갠다라는 것이 결국은 손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야 될 일들, 접근 동기. 쪼개서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 회피 동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엄청나고 거대한 얘기들이 아니죠. 사실은 다 일상생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설명해보는 것, 메타인지를 상승하기 위해서, 그렇죠? 책 읽어보는 것, 여행하는 것,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지혜를 북돋을 수 있고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요. 왜라는 생각하시면 하나 하시면 됩니다. 왜라는 생각 하나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나의 재산 목록 1호, 이게 생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지혜의 심리학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생각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한번 행복이 조금 더 가까이 되시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